창작의 전제는 상상이지만 이 둘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창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운 좋은 발견이 필요할지도 모르나 이 발견을 온전히 현실화하는 것이 창작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없으며 실체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창작은 실현과 분리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 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관념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바르고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시합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책을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생각의 탄생,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입니다. 저자의 말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사고와 지식 대통합. 이 책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책이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며 논리학이나 언어 법칙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 나오는 개념은 공식적인 의사전달 시스템, 이를테면 말이나 방정식, 그림, 음악, 춤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 변환의 산물은 각양각색이지만 그림, 시, 과학이론, 수학 공식 등은 그 과정은 보편적이다. 한 분야의 창조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창조적 사고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통합적이고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종합적 이해라는 직무를 짜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식들이라는 실을 먼저 풀어놓지 않을 수 없다. 전문화 추세가 가속되면서 지식은 파편화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의 기원이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 못한다. 전문적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 데 비해 학문 간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든다.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를 놓여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오로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르네상스인을 양성할 때 이겨낼 수 있다. 그 프로젝트에는 날줄과 시줄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시줄인 셈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책을 짜기 위한 배틀을 놓을 것이며 창조적 사고에 대해 현재 횡행하고 있는 오해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가로막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정신들의 경험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이 책의 출발점을 삼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기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알려줄 것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 도구의 틀을 사용한다. 이 도구들은 창조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과학, 예술, 인문학, 그리고 공학기술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는 창조의 과정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종합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날줄과 시줄이 어떻게 엮여 통합적 이해라는 멋진 직물이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미래의 예술가, 과학자, 인문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추천의 글이 있네요.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께서 쓰신 글이네요.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창조적 성광. 내가 써야 할 책이 먼저 나왔구나. 이 원고를 받아든 순간 내 입에서 단성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분량이 녹록지 않았지만 나는 원고를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놀랍게도 책의 내용은 내가 평소 강조해온 창조성의 원칙과 무척 닮아 있었다.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나는 늘 생각했다. 창조적 발상의 근원은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내 경험을 놓고 말하자면 서울올림픽 회식 때 굴렁쇠 퍼포먼스를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 동양의 회화적 특성이 여백에 미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바로 그 여백의 사상을 텅 빈 운동장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 책은 음악, 미술, 과학, 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성을 빛낸 천재들 인물들의 발상법을 주제로 삼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스트라빈스키, 피카소, 마르셀 디샹, 버지니아 울프, 리차드 파인만, 제인 구달 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그야말로 창조의 드림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저자는 그들의 생각법을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 13개로 나누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란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남과의 다른 나만의 독특한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 데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 대부분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본다. 하지만 창조적 천재들은 그림을 듣고 음악을 본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청각적 형상을 하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패턴 인식을 이용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산과 강, 바다를 보며 전투 장면이나 기이한 얼굴을 연상하는 등 한 가지 형상에서 무한히 다양한 대상을 그려냈다.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형상을 그리며 모형을 만들고 유추하며 통합적 통찰을 얻었다. 이들의 창조적 사고가 없었다면 문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오늘과 같은 발전은 찾기 어려웠으랴. 그동안 우리는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교육 방식과 규범에 얽매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창조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아왔다. 요즘 교과목 통합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지만 진정한 통합 수업은 드문데다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마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성을 길러야 할까? 최근 논술이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해 혁신적인 새 지식을 창조하느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로서 나는 디지로그의 통합적 사상을 설파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날로그적 사고란 무조건 시대에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낡았다고 버린 것이 디지털적인 것과 어울릴 때 창조의 성공을 일으키는 예는 많다. 스티브 잡스 아이팟이란 세계적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지만 따지고 보면 이전에 이미 워크맨이 있었으며 소리바다 같은 인터넷 음악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었다. 상상력이란 이렇듯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합해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상상력이란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합해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정훈 작가의 이야기 창조적 편집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네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50년을 살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냈지 않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김정훈 교수가 소개했고요. 오펜하이머라 영화가 나오면서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트라빈스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마르셀 디샹도 요즘 버지니아 울프는 잘 모르겠고, 리차드 파인만도 없고, 더군다나 제인 구달은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최재천 교수님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은 있는 모양입니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다. 이제 어느 것 하나만 잘하는 것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앞으로 지식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재들은 전문가들이 강구한 지식 대통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의 탄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참으로도 반갑고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 21세기 한국을 창조해 나갈 미래 인재들에게 단 한 장의 본물지도를 손에 놓아준다면 나는 스스럼치 않고 이 책을 추천할 것이다. 두 저자가 찾아낸 직관과 영감과 통찰의 언어야말로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다시 하기,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도구, 생각도구 1 관찰, 생각도구 2 형상화, 생각도구 3 추상화, 생각도구 4 패턴인식, 생각도구 5 패턴 형성, 생각도구 6 유추, 생각도구 7 몸으로 생각하기, 생각도구 8 감정이입, 생각도구 9 타원적 사고, 생각도구 10 모형 만들기, 생각도구 11 놀이, 생각도구 12 변형, 생각도구 13 통합. 마지막에는 전인을 길러내는 통합교육이라는 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관심을 가는 것들은 생각을 다시 하기와 상상력을 학습하는 13가지 생각 도구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하기.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옥수수 유전자와 교감한 노벨상 수상자 리차드 파인만은 문제를 풀지 않고 느꼈다. 직관이 통찰로 이어진다.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 과목을 철저히 분리시켜 학생들에게 가리킨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것은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고는 통찰을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하다.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된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에서 태어나는 것이므로 느낌 또한 커리큘럼의 일부가 될 필요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누구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요리의 대가에 견줄 수 있는 사고의 달인이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재료들을 가지고 맛을 내고 섞고 조합하는 것에 도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지적 만찬을 준비한다면 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의 부엌에서 그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더 잘한다는 뜻이다. 대가가 되려면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동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에 제가 대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가오네요.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에게 정신적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적 요리법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무엇을 요리하는가에서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생각한다. 정신적 요리는 마음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개념들은 절여지고 졸여지고 살짝 튀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져지고 구워지고 휘어져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마치 요리의 대가들이 어떤 재료는 조금만 뿌리고 어떤 재료는 듬뿍 넣는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상상의 부엌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대단한 아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솟아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과 섞이기도 하며 요리법 자체만 들여다보아서는 완성된 요리가 어떤지 상상할 수도 없다. 정신적 요리의 대가들은 요리가 어떤 맛일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가상으로 재료를 혼합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맛이 나올지 직감으로 한다. 옥수수의 유전자와 교감한 노벨상 수상자. 직감이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훗날 유전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바버라 맥컬린틱은 젊은 시절 경험한 사례를 보자. 1930년 어느 날 그녀는 코넬 대학 주변의 옥수수 밭에서 동료 과학들과 유전학 연구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전체 옥수수의 절반 정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가루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3분의 1 정도에서만 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맥클린턱은 무척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옥수수밭을 떠나 언덕 위에 있는 연구실로 가면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30분쯤 후 그녀는 벌떡벌떡 뛰며 옥수수밭으로 내려가 유레카! 답을 알아냈어. 왜 부친 꽃가루가 30%밖에 안 되는지 알아냈다고. 흥분하는 그녀에게 동료들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럼 증명해봐. 그런데 정작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수십 년 후 맥클린틱은 이렇게 해고했다. 문제를 풀다가 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면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이전 이미 무의식 속에서 해답을 구한 경우이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 나의 확신은 절대적이었지만 말로 설명하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게 답이라고 확신했을 뿐이다. 안다는 것이 이처럼 모호하고 불분명한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심각한 의문이 생겼다.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은 눈끝과 갈새에 이루어졌다. 답이 오르는 순간 나는 달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 시간이 지났어야 나는 그 답을 어떻게 어렵게는지 알게 되었고 나중에 도식을 가지고 풀자 답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자, 그런데 나는 종이에 써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토록 흥분하며 유레카 답을 알았어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
맥클린틱의 이러한 업무는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돌연한 계시와 통찰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말하거나 그리거나 쓸 수 없는 것들을 아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느낌을 말로, 감정을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창조적 상상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숙고해왔다. 신경생물학자들은 뇌의 구조와 신경스냅스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고 애써왔다. 아직 완전한 답은 구해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창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요소들은 과소평가되고 또 간과되고 있다. 탁월한 사색가, 창작가, 발명가들의 경험이 그것이다. 그들의 내적 경험들은 창조적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에 충분치 않지만 그 연구를 위해 중요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은 사고 자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충분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관념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논리적 사고의 형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물리학자 알버트 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과 숫자, 복잡한 이론과 논리를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최근에 쓴 열정과 기질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논리 수학적 사고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취약했으며 자신의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주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학이 애먹인다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자네보다 훨씬 심각하네 라고 썼다. 그가 동료인 자크 아담마르에게 틀어놓은 데라면 아인슈타인은 남다르게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글로 된 것이건 말로 된 것이건 간에 언어는 나의 사고과정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과정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적인 실체들은 일종의 징후들이거나 분명한 이미지들로서 자발적으로 재생산되고 결합되는 것들이다. 내 경우에 그 요소들이란 시각적이고 때로는 근육까지 갖춘 것들이다. 모종의 사고 실험에서 그는 자신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광자라고 생각했다. 광자인 그가 보고 느낀 것을 상상하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광자의 역할을 맡았고 첫 번째 광자의 역할에서 경험한 것을 상상하려고 했다. 아인슈타인이 심리학자인 막스 베르트하이머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이 시각적이고 근육질적인 사고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매우 어렴풋하게 이해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그 방향에 대한 느낌은 매우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맥클린틱 역시 아인슈타인이 말한 광자 개념에 해당하는 유기체 느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옥수수의 염색체를 연구하면서 그녀는 밭에 있는 모든 옥수수 개체를 한 줄기 한 줄기 다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옥수수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옥수수를 연구할 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외부했지 않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책의 일부로 존재했고 나는 염색체 내부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내 친구들처럼 느껴졌고 옥수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간다 마사노리가 이야기하는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끔 하는 그거를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은 책들이 뭔가 하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나 문장력, 사고력은 딱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는 아니다. 또는 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에고를 버려야 한다. 에고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아낸 것을 과학의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은 문제를 풀지 않고 느꼈다. 직관인가 수학인가 라고 발명가이자 SF 소설가인 아스 C 클라크는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형식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아낸 다음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가동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다. 후자다. 진리를 알아내긴 다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사동하는가? 아인슈타인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했다.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은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학이나 형식 논리학이 아인슈타인에게 부차적인 수단이었음을 말해주는데 기존의 말이나 다른 기호들은 2차적인 것들이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는 공식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언어로 사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만의 직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낙답할 수 있게 표현해야 된다. 맥클린틱은 이렇게 만든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낸 그 어떤 것들을 과학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도 직관적으로 깨달은 후에 논리적으로 표현한 2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며 맥클린틱의 의견에 동의한다. 물리학자의 리차드 파인만 역시 수학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형식일 뿐 이해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느꼈던 그는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어떤 그림과 같은 것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졌다.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정교해졌다.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은 과장된 것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느낀다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욕구는 반드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고 지성과 통합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상상력 넘치는 통찰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생각과 감정, 느낌 사이의 연관성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마음, 몸의 분리를 말한 철학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신경학자 안토니오 디마지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종양으로 정서적 감흥 구조가 총체적으로 바뀐 신경질환자들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느낌과 직관은 합리적 사고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사고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디마지오에 있어서 몸과 마음, 감정과 지력은 불가분의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과학자들은 느낌으로 논리적 개념에 이른다. 그리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의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놀라워하고 허브 사이먼과 노엄 촘스키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사고를 단지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절차나 언어학적 규칙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열정의 기질, 마음의 틀 같은 저사에서 다양한 사고법의 개념을 진전시킨 하워드 가드너 같은 학자조차 창조적인 사람들의 사고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린틱, 파인만 같은 과학자는 논리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서 시인이나 작가들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분류했다. 무용수는 몸짓으로, 화가들은 시각적으로 사고하며 심지어 심리학자는 개인 내면을 사고하는 사람, 정치가는 개인과 개인 사이를 사고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분류는 마치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위해 이스트를 사용한다는 말만큼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소다빵이나 납작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스트로 말하자면 맥주나 시리얼 같은 다른 먹을거리를 만들 때도 쓰인다. 요리를 하든 생각을 하든 한 가지 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의 지적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 개인을 분류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만큼 그릇된 것이다. 화가인 브릿지 라이닝은 자신의 그림을 나의 전 존재와 시각적 매개물 사이의 친밀한 대화라고 묘사하고 있다. 나는 이 매개체가 뿜어내는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에너지를 구체하려고 노력했다. 시각적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그림을 그릴 때의 주 관심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 중 하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즉 시각적 느낌이나 정서적 반응을 하나이면서 같은 것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직관이 통찰로 이어진다. 대개 예술적인 책상은 비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 역시 아인슈타인이나 맥클린틱 같은 과학자들처럼 전달 가능한 표현수단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화가이자 디자이너의 요제프 알베르스는 이 변화에 대해 간결한 말로 표현했다. 예술이란 물적인 사실과 영적인 효과 사이의 불일치이며 삶에 대한 반응을 시각적 공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의 관점과 비슷하다. 나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또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조각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가인 막스빌 역시 예술에 언급하면서 예술이란 인간 정신의 표현이며 마음속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막연한 심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가시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이나 스케치는 색과 공간과 빛과 움직임을 수단으로 삼아 어떤 것을 구체화하는 도구다 라고 조지아 오키프는 쓰고 있다. 오래전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고 즐긴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을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다시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결국 나는 내가 받았던 느낌과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이거는 복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런 말은 예술이 제시한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나 개념, 감각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학자가 창안한 공식이 그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말을 통해 표현하는 사람들도 말만 가지고 사고하거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다. 소설가 도로시 캔딜 포피셔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떠한 장면을 강렬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만일 그 장면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쓰지 못할 뿐더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와 사람들, 삶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작가 이사벨 아엔데의 말을 들어보자. 책은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뱃속 어딘가에서 떠오른다. 그것은 내가 접근하지 못한 대단히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있으면 내가 그저 모호한 느낌으로 짐작하는 것, 아직 형체도 이름도 색깔도 목소리도 없는 그런 것이다. 처음 경험한 충동이나 영상, 느낌을 말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서 그것들은 말로 표현된다. 시인들과 작가들이 이미지와 느낌을 재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과학자들과 예술가들도 경험하게 된다. 내적인 느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적인 언어로 변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SF 소설가인 우슈라 루피는 소설가들이 이런 변환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다.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서 다룬다. 그런데 그들의 전달 매체는 소설이다. 소설은 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역설적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기호 언어학적인 용법과 상징적 혹은 언어적 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꾸밈없이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표현을 하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말은 이해를 위한 표현수단이지 느낌의 구현이 아니다. 그래서 문학비평가 스티브 스펜더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단지 암시된 어떤 것을 단어를 가지고 나타내는 시도야말로 시가 행하는 무시무시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시를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쓴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적인 느낌을 심상으로 만들어 이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 노력이야말로 일생에 거쳐 얼마나 큰 인내와 관찰력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미지의 논리, 심상의 체험, 상상하는 삶이 요구하는 인내와 관찰, 이런 말들을 스타니스라브 울람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초논리보다 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발생시킬 뿐 그것들의 타당성이나 유용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고 그저 공식적인 의사소통 언어라는 보다는 비언어적이고 비수학적이며 비기호적인 것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도전하려는 것은 느낌과 이미지와 감정의 초논리를 이해하려고 설명하는 것이다. 만일 울람의 말이 옳다면 그 결과는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한 상징논리학만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적용되는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생각의 기원과 특질을 말해줄 것이다. 그런 초논리에 대해 가장 근접한 개념은 직관이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해 통찰력을 이룰 수 있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바로 나온다.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과학자에게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실로 과학자
과학자와 예술가는 친척 관계라도 무방한데, 왜냐하면 그들의 통찰은 느낌과 직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동일한 창조적 경로를 거쳐 의식 속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 어떤 연구의 성과나 면밀한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가슴으로 맞는다. 어떤 진료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진료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소위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과학자나 수학자, 예술가들은 우리가 생각을 위한 도구라고 부르는 공통된 연장을 사용한다. 이 도구들 속에서 정서적 느낌, 시각적 이미지, 몸의 감각, 재현 가능한 패턴, 유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상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 도구를 가지고 얻어낸 주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어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창조행위의 보편성에 주목해왔다. 1980년에 열린 제16차 노벨회의에 모인 과학자들과 음악가들, 철학자들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의 말을 인용하며 과학과 예술이 유사하다는 말은 창조와 행위에 관한 매우 유수하다. 창조라는 점에서 두루 매우 비슷하고 장인의 경지에 이른 창조행위가 주는 미적 쾌감은 과학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음악가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 과정이 놀랄만큼 흡사하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맞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예술가들은 공유된 영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해답은 동일한 창조 행위를 통해 구해진다. 면역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샤를 리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직관은 예술가나 시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과 무언가를 창조하던 꿈은 같은 것이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과 무언가를 창조할 듯한 꿈과 같은 것이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아르망 트루스도 이 말에 동의한다.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최악의 의사는 예술가가 아닌 의사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의사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동안 우리가 창조 과정의 보편성에 주목해 왔다고 하지만 그 주목이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직관적인 생각 도구가 학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근시안적인 인식과 태도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게도 나타난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의 커리큘럼이 과정이 아닌 결과에 규정되어 어떻게 여러 학문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보라. 교육의 시작 단계로 학생들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으로 분리된 과목을 공부하고 마치 그 과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교과목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합 수업은 드물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은 아예 생각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학문과 다른 학문을 엮어줄 수 있는 직관적인 생각 대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각 학교와 대학들은 필요한 재료의 절반만 사용하는 요리법을 고집하고 있고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분리된 과목과 공식 언어 체계에만 기반을 둔 현행 교육이야말로 창조적 사고 과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주범이 분명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이고 통사론적인 논리를 가르치면서도 느낌과 직관의 초논리는 무시한다. 우리는 말과 숫자를 통해 배우고 평가받아 왔으며 또 그것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불편의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라는 직관적인 방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방언을 서로 통찰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한데 본래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되는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던가. 따라서 느낌도 필히 커리큘럼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느낌을 발전시키며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다행히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사고의 기반으로 직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의 절대적인 명령과 같다. 그것이 정신적 요리 혹은 교육의 요체이다.